안녕하십니까. 혼불문학 토론의 사회를 맡은 소설가 정도상입니다. 여기는 초겨울의 분위기와 책의 향기가 잘 어울리는 전주시청 책기둥 도서관입니다. 이 좋은 자리에서 혼불문학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주신 김승수 전주시장님과 전주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에는 위대한 소설가들이 참 많이 탄생한 곳입니다. 최만식, 최일남, 양기자, 윤은길, 박범신, 은희경, 신경숙, 손은교 등이 있고 또 그중에는 빛나는 최명희 작가가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방송사 최초로 지난 2011년 작가 최명희 선상의 문학혼을 기리기 위해서 혼불문학상을 제정했는데요. 제1회 수상작 난설은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9편의 당선작이 나오면서 한국 소설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또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과 깊은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10번째를 맞는 공모에서 불행하게도 문학상 당선작이 없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대유행 등으로 급변하는 세계 문명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문학의 변화를 되짚어보고 혼불 문학상의 위상을 재정립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혼불 문학 토론회에 함께해 주실 여러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국 장편소설의 현재와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최진석 평론가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돼서 좀 떨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기로 한 주제는 장편 소설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뭐 장편 소설 자체가 아니라 뭐 소설 자체가 읽히지 않은 시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 문학에서 장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거나 유통되고 있는지 다 짚어보면 좋겠지만 일단은 주요 문학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전에 먼저 우리가 장편 소설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그냥 소설과 장편 소설이 뭐냐라고 하는 걸 대답하기는 참 쉽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길이가 긴 게 장편 소설인가? 맞죠. 하지만 길이가 길다고 모두가 장편 소설은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단편이냐 중편이냐 장편이냐 따로 놓고 따지거나 장편을 따로 놓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근대 문학사에서 각별한 의미라든가 어떤 이런 의의를 갖고 있는 그런 소설류를 이제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근 한 3, 4년 정도에 나온 장편 소설들, 특히 이제 수상작들, 수상작이라고 하는 걸 큰 의미를 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우리 눈에 출판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장편 소설들의 주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여성, 젠더의 어떤 급진적인 어떤 그 진일보함 이런 것들, 그리고 역사적 소재라든가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어떤 색다른 어떤 창의성 같은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 문제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여성이 말하다라고 하는 주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2015년 이후에 전 세계적인 추세였죠. 사실은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이전에도 여성의 권리라든가 해방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영화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연극이든 그리고 문학이든 이런 창의적인 작업들에서 이 페미니즘적인 어떤 조류라든가 어떤 여성의 권리나 어떤 여성의 주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입안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이 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학사를 새로 쓰는 것. 우리가 아주 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던 이광수나 김동인이라든가 이런 고전 문학, 정전적인 문학들을 다시 쓰고 다시 읽어보는 거,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관점에서 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뒤집어 보는 것들,
그리고 또한 이전에는 어떤 그 주로 남성 주체들, 남성 주인공들의 성장을 위해서 동원되는 뭐 어머님이라든가 여자친구, 부인, 딸 이런 여성적 캐릭터들이 어떻게 작품의 주체로서 주인공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가, 그리고 그들이 주인공의 자리에 올랐을 때 세상은 아까도 제가 그 근대 문학에서 성숙한 남성의 형식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세상과 화해하면서 남자 어른이 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자 어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여성들은 자기를 어른으로서 인식하고 남자 어른이 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와 만나는가, 이런 것들을 다룬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역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역사 소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래된 장르죠,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이제 어릴 때도 이제 우리 할아버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장르가 역사 소설이었는데, 물론 역사 소설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 사실, 팩트를 취재해서 작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제 그 상식이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역사적 팩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학계의 규정도 달라졌고 대중과 사회의 규정도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는 팩트의 집합인가, 단지 있었던 일들을 모으면 역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팩트라고 하는 것을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합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한 배열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회라고 하는 주제도요. 근대 소설에서는 기성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화해할 것인가를 묻는 이런 것들이 주된 어떤 서사의 동력이 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제 그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고 하는 괴테의 유명한 교양 소설이죠. 그래서 근대 소설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교양 소설이자 사회 소설, 즉 개인이, 문제화된 개인이 어떻게 사회에 귀환하느냐, 이런 문제를 따졌다면 한편으로는 그것이 화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은 기성사회에 우리가 화해를 한다는 것은 자수하고 말하자면 거기에 포섭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일종의 오이디푸스 신화를 변주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오이디푸스가 결국 아버지와 적대하다가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사회와 적대하다가 그 사회를 사랑하고 그 사회에 귀속되는 이런 이야기 서사는 전통적인 서사이고 그게 무가치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미 낡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은 서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이 사회 구성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두 가지를, 여성과 사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성 주체가 과연 사회와 화해한다는 것을, 혹은 사회와 갈등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본격적이고 전격적으로 우리 앞에 쓱 내밀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서사의 상상력을 좀 깨고 나가게 하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 그 세계문학상 올해 수상을 한 오수환 작가의 도서관을 떠나는 책들을 위하여에 보면 상당히 좀 가상의 도서관 이야기인데요. 잉크가, 이제 책에 있는 잉크가, 본문에 있는 잉크가 다 말라 굳어가면 그 증발되면서, 잉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기름 성분이 있으니까요. 그 책을 애초에 봤었던 독자가 거기다 남긴 메모라든가 주석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 남아 있게 된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책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 얼핏 그게 무슨 책에 가치가 있겠어 싶겠지만, 우리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들이 각각 읽은 그들의 메모장을 통해서 사라져버린, 증발해버린 소설의 본문을 재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도 어떤 새로운 책 읽기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읽거나 쓰거나 하는 것들도 비슷한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작가에게는 그것이 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자기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구성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독자는 단지 작가가 제시한 것을 읽어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주석을 붙여가면서 작가가 쓴 것과는 다른 소설을, 다른 작품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와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 긴 호흡의 장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완전히 다르고 낯설게 읽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일단은 뭐 장편이라고 일단 한정을 지었지만 굳이 뭐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한정 지을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혼불 문학상을 이번에 계기로 우리가 장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최근에 이런 조류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또 숙고하면서 우리가 이 혼불 문학상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 발제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최진석 선생님의 평론 발제 잘 들었습니다.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관습적인 시선을 넘어서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태도를 찾고자 하는 모호한 매력의 소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각종 문학상에서 당선자가 없음의 경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혼불문학상 수상작의 출판 현황과 문학상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호빈 다산북스 팀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제를 맡은 다산북스 이호빈입니다. 최명희 소설가는 혼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신 바 있으십니다. 혼불은 목숨의 불이고 존재의 불이고 정신의 불이다. 그리고 근원적인 힘의 핵이다. 말 그대로 혼불, 존재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제정된 상이 바로 혼불 문학상인데요. 그 답을 찾고자 했던 수많은 음모작들 사이에서 주옥 같은 작품들이 그동안 배출이 되었습니다. 잠깐 지금부터 10회까지 혼불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좋을 것 같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수상작은 최문희 작가의 난설언입니다. 27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면서 예술가로서 영혼을 불태웠던 조선의 시인 허난설언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제2회 수상자는 박정윤 소설가이고요. 프린세스 발이라는 작품으로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회 수상자는 김대현 작가의 홍도, 제4회는 박혜영 작가의 비밀정원, 제5회는 이광재 작가의 나라 없는 나라, 저기 자리에 앉아 계시죠. 네. 그리고 제6회는 박주영 소설가의 고요한 밤의 눈, 제7회는 아까 발제해 주셨던 권정현 작가의 칼과 혀, 그리고 8회는 전혜정 작가의 독재자 리아민의 다른 삶, 그리고 제9회는 서철원 작가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 혼불 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모두 몇백 편 이상 되는 경쟁률을 뚫고 작품성을 인정받아 세상에 등장한 매우 주옥 같은 작품들입니다. 근데 이 작품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혼불 문학상이 이런 소설을 뽑고 이런 작품을 내야 한다라는 그런 주제나 뭐 이런 기준에 대한 것들은 없지만은 아무래도 분량 자체가 저희가 그동안 800매에서 2000매라는 그 분량 제한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역사적으로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멀게는 뭐 조선에서부터 일제 강점기 그리고 현대를 다루는 작품들에도 과거와 오늘을 오가는 좀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역사적 소설로서 많이 뽑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희가 제10회 혼불 문학상이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이경자 소설가께서는 그 수상작을 저희가 선정하지 못한 이유로 주제와 소재가 좀 한정적이고 기존의 수상작들 그러니까 역사물을 반복하는 그런 패턴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리고 시대와 호흡하려는 그런 트렌디함이 엿보이지 않았다라는 좀 종합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런 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혼불 문학상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출판 일선에 근무하는 편집자로서
먼저 혼불 문학상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오늘날 어떤 소설들이 독자들을 만나고 있고 어떤 소설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분석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분석해온 자료는 예스24라는 국내 온라인 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저희 예스24 베스트셀러 1위 올라간 작품부터 차근차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이미애 작가가 쓴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소설입니다. 텀블벅이라는 펀딩 사이트에서 1812%라는 아주 경이적인 달성률을 기록하고 먼저 전자책으로 출간이 되었고요. 전자책으로 출간된 뒤에 곧바로 독자들의 요청에 힘입어서 종이책으로 출간이 되었고 현재 베스트셀러 1위에까지 올라와 있는 그동안의 패턴과는 좀 매우 다른 베스트셀러라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를 아주 건조하면서도 따스한 문체로 다룬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라는 소설입니다. 사실 이 소설은 2017년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한국형 영 어덜트 소설, 그러니까 기존과는 좀 다른 영 어덜트 소설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나와서 새로운 시대를 좀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많은 독자들이 찾고 있는 작품입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 발빠르게 출간된 김진명 작가의 바이러스 X라는 소설입니다. 김진명 작가의 그런 글쓰기 스타일이 참 잘 드러나는 소설인데요. 시대에 굉장히 빠르게 발맞추어서 낸 소설이고 단숨에 베스트셀러 3위에 올랐습니다. 네 번째 소설은 2015년에 사실 출간이 된 보건교사 안은영이라는 정세랑 작가의 소설인데요. 이게 최근에는 뭐 많은 독자들이 찾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물밑으로 내려앉아 있다가 넷플릭스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제작이 되면서 다시금 역주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작품도 좀 주목할 만한 작품입니다. 그 김초엽 소설가라는 분이 쓰신 작품인데 포스텍에서 화학을 전공하시고 생화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SF 문학상에 당선이 되면서 문단에 데뷔를 하셨고요. 기존에 사실 SF 문학이라고 하면 순문학의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좀 경계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장르로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김초엽 작가를 통해서 SF 문학이 순문학의 장르로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인정받고 실제로 많은 출판사들이 이 작품 이후로 SF 문학상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현재 시도 중에 있습니다. 예, 여섯 번째 소설가는 정세랑 소설가의 신간 시선으로부터라는 것인데요. 앞에 저기 평론가님께서 여성이라는 젠더 의식에 관한 문제들이 한국 문학에서 많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세랑 작가의 이 소설이 바로 그 케이스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시대 여성들에 대한 올곧고 따스한 시선으로부터 비롯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현재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에 언급했던 이런 국내 소설 베스트셀러 작품들의 좀 몇 가지 유의미한 공통점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역사나 실존 등 과거의 순문학 작품들이 많이 다루었던 그런 정통적인 주제보다는 아무래도 개인의 관계나 성장 이런 트렌디한 주제의 소설들이 많은 독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장르적인 요소의 강세입니다. 과거에는 판타지나 이런 SF 이런 장르들을 좀 변방의 문학으로 좀 취급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세랑 작가나 김초엽 작가 이런 분들의 작품들처럼 많은 작품 장르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현재 베스트셀러로 독자들의 인정을 받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여성 문학의 강세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10개 소설 가운데 그러니까 총 7명의 작가님들이신데요. 총 7명의 작가분들 가운데 남성 소설가는 김진명 소설가 지금 한 분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만큼 남성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남성 작가분들이 과연 이 시대가 원하는 소설을 쓰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여기서 조금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네 번째로는 정세랑 작가나 손원평 작가처럼 좀 스타 작가들의 그런 브랜딩 파워에 의존하는 경향을 저희가 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덕질 문화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를 발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그런 문화들이 이미 출판 시장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분석한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방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분량을 축소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혼불문학상에 지금 그동안 800매에서 2000매 정도로 응모작의 원고량을 좀 한정해 왔는데요. 사실 혼불을 쓰신 최명희 작가님의 그런 작업량에 비하면 사실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짧은 문장 그리고 단문에 익숙해진 독자들에게 지금처럼 긴 장편의 흐름이 과연 맞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500매, 600매 정도의 흔히 말하는 경장편이라고 불리는 형식인데요. 그쪽으로도 저희가 좀 문을 열어서 많은 작가님들 그리고 많은 독자들을 안으로 좀 끌어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제와 형식의 탈피입니다. 혼불문학이 지금까지 어떤 뭐 주제나 형식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분량이 좀 길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역사 소설을 많이 투고를 해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훌륭한 작품들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여성이라든가 어떤 사회 정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많아진 상태에서 저희가 좀 분량을 줄이는 동시에 이런 주제와 형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새로운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SF나 로맨스 그리고 판타지 같은 그런 장르적인 성격을 가진 작품들도 순문학의 영역 안에서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사위원의 구성에 약간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혼불문학상은 국내 문학계에 굉장히 좀 굵직한 획을 그은 그런 작가님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셔왔는데요. 그 덕분에 많은 기성 작가와 시인 작가들이 자기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쓴 작품들을 거침없이 투고해주고 평가받기를 바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작품들을 저희가 좋은 작품들을 만났고 발굴해 왔는데 그런데 그만큼 심사위원분들 권위 있는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트렌드에 좀 따라가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반성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심사위원 분들을 현재 좀 문학 안에서 문단 안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작가분들로 좀 구성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좀 섬세한 여성적인 목소리를 가진 서사들이 많은 독자들이 찾아주고 계시는 만큼 심사위원 구성도 여성이 3, 뭐 남성이 2 이런 식으로 여성 작가분들 심사위원회 좀 비중을 늘려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좀 홍보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혼불문학상이 뭐 방송이나 홈페이지 등 좀 공식적인 채널 등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SNS나 뭐 인스타, 뭐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떠오르는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많은 독자들이 문학 작품을 만나고 있습니다. 북튜버들이 많아지는 게 좀 대표적인 현상인데요. 혼불문학도 이제는 기존의 그런 공식적인 채널을 좀 벗어나서 좀 다양한 분야에서 공격적인 홍보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상후 작가 관리에 대해서 좀 자체적으로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혼불문학상은 얼굴은 아무래도 좀 작가입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총 9명의 작가들을 발굴해 왔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그 안에서 저희가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해서 몇몇 작가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이제 작품 활동을 많이 이어나가신 분들이 없었는데 전주 MBC와 다산북수 그리고 혼불문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세상에 좀 더 많은 작가님들이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10년 동안 혼불문학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혼불문학이 과거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들이 좀 급진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논의가 좀 충분히 되어서 앞으로 좀 발전적인 혼불문학의 미래를 이끌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호빈 팀장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소설의 최근 베스트셀러
경향에 대한 분석이 매우 인상 깊었고요. 두 번째로는 심사위원회를 좀 개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세 번째로는 기존의 홍보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홍보를 추구하는 문제. 네 번째로는 수상 작가들의 그 관리와 지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광재 선생님께서 질문과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팔리는 작품이라면 물론 행복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창작에 혹은 출간에 오로지 한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 현 상황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의식을 좀 느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뭐 BTS니 그런 훌륭한 그 젊은 밴드들이나 그런 국위선양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그 무명을 벗지 못했던 저 어두운 데서 노래했던 그 많은 가수들, 그리고 뭐 크게 그 대중들에게 어필하지 못했지만 그 어느 한 족적을 작고 희미한 족적을 남긴 그 무명 가수에게 BTS가 비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나? 예. 그런 부분들을 저는 출판사 입장에서도, 물론 책을 만들어서 출판하고 유통시키고 또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과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겠으나, 그러나 그 어떤 우리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거나 혹은 그런 것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또 뒤에서 묵묵하게 이렇게 해내는 그런 작업.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도서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여성 아닙니까? 남성들 책 잘 안 읽잖아요. 그러면 이 남성들을 어떻게 독서 시장으로 좀 끌어들이고 이들로 하여금 독서를 읽게 하고, 소설도 굉장히 무협지적인 그런 내용도 등장하고 여성 소설도 등장하고, 그런 것들을 창작자와 더불어 같이 고민하는 그런 어떤 출판 문화, 이런 것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따끔하게 혼내주신 것 같아서 예, 좀 죄송스럽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뭐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최명희 작가님의 좌우명이 이거였더라고요.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가 글을 쓸 때에는 그 자기만의 그런 영혼을 바쳐내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그 보람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영혼을 떠나서 영혼 그 이상으로 작가가 열과 성을 다해서 쓴 작품을 많은 독자들이 만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도전적인 발제를 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잘 팔린다는 것이, 저는 많은 독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을 구하는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많은 독자들이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잘 팔리는 책을 발굴하자, 뭐 글을 쓰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좀 시대 정신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부분을 제가 좀 해결 방안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역량 있는 심사위원분들과 좀 도전적이고 실험 정신이 강한 심사위원분들을 같이 좀 섭외를 해서 앞으로 혼불문학상이 작품성과 그런 도전성을 같이 겸비하는 그런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이 책기둥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책들 중에서 95%는 아마 초판의 신세를 면치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한 5% 정도만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갔거나 적어도 한 3판 이상을 찍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이광재 선생님께서 제기해 주신 뼈아픈 지적들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음은 성신여대 김준현 교수님의 한국 웹소설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발제 맡은 김준현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그 어떻게 보면 아마 좀 이 혼불문학과 관련한 이 토론회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웹소설이
어떤 것인지 조금 좀 차근차근 좀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좀 조금 좀 이런 겁니다라고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좀 발제의 내용을 그렇게 담아왔는데요. 조금 이렇게 그 지금 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맥락화되는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것하고 좀 맥락을 연결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 웹소설에 대해서 일단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웹소설은 그 명칭이 사실은 지금 네이버가 웹소설이라는 그 플랫폼을 런칭을 하면서 웹소설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 PC 통신 소설하고 인터넷 소설이라는 굉장히 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웹소설 현황을 조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적인 사례가 뭐냐면 일본에서도 웹노벨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웹소설의 충격이라는 일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서문에서 그다음에 본문에서도 일본 웹소설은 한국 웹소설보다 뒤져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PC 통신 소설이나 인터넷 소설은 웹소설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데 왜 그러냐면 PC 통신 소설은 뭐 대표적으로 퇴마록 같은 작품이 있었고요. 인터넷 소설 같은 경우는 2000년대에 2010년 이전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연재됐던 작품들인데 뭐 귀현이 같은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떤 대표적인 작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전사들이 웹소설과 어떻게 다르냐라는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PC 통신 소설이나 인터넷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면요,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 되면 PC 통신과 인터넷에서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출판해야 되기 때문이죠. 종이책으로 출판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으로 이제 유료로 이제 책으로 판매하고 있는 거를 PC 통신이나 인터넷에서 공짜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인기 작품이 있었으면 대부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PC 통신 소설이나 인터넷 소설은 판매에서 여전히 종이책에 종속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2015년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웹소설은 이제 더 이상 웹소설 작가들은 자신의 어떤 매출이나 수익 증대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종이책을 내는 경우가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웹소설은 종이라는 매체로부터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 해방된 그런 장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소설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매체에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 장르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소설이 이제 종이로부터 이제 탈피를 해가지고 웹으로 갔는데요. 그것이 그런 소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가, 혹은 소설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라는 매체는 이제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이고요. 웹이라는 매체는 점점 늘어날 것인데, 이게 웹소설이 종이라는 어떤 그 매체를 탈피해서 웹으로 넘어가면서 보였던 여러 가지 두드러지는 현상들이 과연 소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좀 여러 가지 생각할 지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장르의 명칭을 볼 때 이런 추리소설 같은 경우는 추리소설이라는 그 장르 명칭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추리소설, SF소설 이러면 그건 작품의 내용이 이제 예상이 되는 명칭인데, 웹소설의 명칭은 사실은 저기 보이는 신문 연재 소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게 나도양의 환인데요. 그럼 자, 신문 연재 소설은 우리가 소설의 역사에서 소설의 바깥으로 치지 않죠. 이광수의 무정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장편 소설들, 그 3대나 염상섭의 3대나 신문 연재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이광수의 무정이나 염상섭의 3대도 사실은 그 신문의 매체적인 그 조건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회장 형태라던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웹소설의 명칭하고 신문 연재소설의 명칭이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매체의 조건을 받는가, 이런 어떤 매체성의 문제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웹소설이라는 명칭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떤 소설의 배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신문 연재소설과 소설의 관계랑 크게 다를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근대 소설 작품을 만들었던 대부분의 작품들은 신문 연재 소설이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문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는 얘기죠. 근대의 나블이라는 노벨, 그렇죠? 노벨이라는 장르 자체가 근대 신문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근대 신문과 함께 정착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웹소설이라는 그 내용, 뭐랄까요, 명칭 혹은 웹소설이라는 어떤 대상 자체가 지금 이미 그 웹이라는 어떤 그런 매체를 지칭하고 있음을 볼 때 사실은 소설에서 웹소설 혹은 소설이 어떻게 웹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를 사실은 굉장히 좀 친화적으로 혹은 친연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전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혼불 문학상 작품 아니죠 뭡니까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로 되어 있는 서사를 볼 때 웹소설을 포함하면 저는 지금 두드러지게 긴 서사를 읽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웹소설들의 그 조회 건수가 100만 단위, 1000만 단위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작품 하나당 10만 명, 뭐 100만 명 정도의 어떤 이런 독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정말 요즘 사람들이 서사를 읽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뭐 이광수의 무정이나 지금 저 나도양의 환인데요. 나도양의 환희가 저렇게 짧게 연재가 됐다고 우리가 저거를 짧은 소설이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저건 긴 소설이죠. 저건 긴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웹소설이 얼마나 이제 그 어떤 논의의 대상으로 들어와야 되는가, 문학의 논의의 대상으로 들어와야 되는가를 사실 저는 조금 좀 느꼈던 약간 어떤 그런 좀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그 토론을 좀 봤었습니다. 자, 웹소설 작가의 일이 저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기 저 두 번째 줄에 있는 창작 이 정도뿐이겠지만 지금 현재 웹소설 작가들은 저걸 다 합니다. 기획도 하고요. 유통과 홍보에도 다 참여를 하고요. 심지어 몇 가지 예만 제가 드러났는데 편집도 당연히 합니다. 편집도 요즘 웹소설 플랫폼들은 굉장히 많이 편집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유료화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동으로 하지 않고요. 작가가 내가 편집 서비스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고른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인쇄 배분을 좀 다르게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인쇄를 통해서 인쇄 배분을 많이 해주는 것을 통해서 웹소설 출판사라고 할 수 있는 CP 업체에 이제 그 수고비를 말하자면 인건비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가 정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사실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종이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좀 길게 써왔기 때문에 좀 축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작가가 생산과 유통의 거의 전 영역에 지금 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거를 뭐랄까요? 그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외부로 이 문학이 와서 문학의 어떤 작가의 행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이런 과정인데요. 사실은 이게 웹소설 작가만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저 이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그 베스트셀러 1위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품 그 말하자면 펀딩 받아서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제 베스트셀러를 만들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웹소설의 작가한테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징이지만 사실은 이건 일반 작가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좀 적용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웹소설과 이 문학의 어떤 좀 특징을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웹소설 작품 중에 비정규직의 삶을 다룬 작품이 있었어요. 비정규 노동자의 삶인가 어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는데 그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품의 그 말머리에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소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생활을 하다가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어떤 내 경험을 소설로 좀 써보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노동자 아니 그 말하자면 소설 그 뭐라자면 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글을 쓴다고 누가 책을 내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책을 내준다고 해도 그 책이 팔릴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지금 현재 저 웹소설 플랫폼에 올렸더니 한화당 그래도 한 2-3천 명씩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웹소설의 굉장히 중요한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이라는 곳이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어떤 특징적인 그 어떤 그 규범이 정해져 있는 웹소설을 쓰기 위해서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웹소설 특강을 하다 보면 정말 주부들
그 다음에 또 기존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콘텐츠의 어떤 작가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역동적으로 웹소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웹소설이 굉장히 지금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그 어떻게 하면 소설하고 다른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유효한 설명일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아까 김유민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정규적인 어떤 소설 교육을 받지 않은 그다음에 어떤 베스트셀러로서의 어떤 길을 확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책을 낼 수 있고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종이책이 과연 그 사람들한테 루트를 줄 수 있었는가 사실 그런 것들을 조금 반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앞으로 웹으로서의 어떤 서사가 유통되는 것은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웹소설의 어떤 외연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이제 소설의 발전 방향과 그다음에 이제 웹소설의 변화 방향이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좀 크게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제 잘 들었습니다. 뭐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그 종이로부터 해방이란 말이 저는 매우 반갑게 들었습니다. 사실 종이는 근본이 나무죠. 우리가 1년에 아마존 밀림의 축구장 한 60개 정도씩을 나무를 베어내고 그걸로 종이를 만들어서 책들을 만들고 온갖 종류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웹소설이 그 종이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점이 좀 인상 깊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몰랐던 내용을 너무 많이 공부하게 돼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장편 소설의 현재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매우 뜻깊은 발제를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혼불문학상 수상작의 출판 현황과 문학상의 발전 방향을 통해서 베스트셀러 소설의 분석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소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웹매체의 정착과 소설의 변화가 아마 정확한 발제일 것 같아요. 토론 발제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아까 두 번씩은 생략하기도 했는데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토론자께서는 발제자를 지정하셔서 질문하시고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마리 선생님께서 발제자를 지정해서 질문하시고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김준현 선생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웹소설과 순수소설의 어떤 경계를 그 경계를 지금은 정확하게 구분 짓는 게 지금 이 자리가 있는 이유는 이제 그 구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그렇고 구분이 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거는 전개 방식일 수도 있는데 아까 행간을 굉장히 많이 띄어서 그거를 뭐 하면 시리즈물로 낼 정도로 양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순수 소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사건 위주의 전개 방식을 하면 굉장히 그렇게 하지 말고 문학이란 무엇이냐 그걸 생각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사건 위주의 전개 방식을 자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들었고 그러다 보니 촘촘한 문장, 디테일함 뭐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가 달라질까요? 예, 웹소설에서는.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이제 말하자면 그 웹소설을 제가 아까 그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웹소설이 장르 소설의 하위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문학적인 특징을 가진 것이 웹 플랫폼에 실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인기를 얻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웹소설 독자들한테. 그 얘기는 사실 뭐냐면 우리 문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인기 없는 작품이라고 그다음에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 알려져 있지 않은 작품이라고 그 열등한 작품이다라거나 성공적이지 못한 작품이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웹소설도 제가 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되게 좀 순문학적인 어떤 그 이제 그 뭐 어떤 그 형식의 어떤 온당함 같은 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그런 작품들을 이미 사실은 웹 플랫폼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숨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따로 보는 작품은 따로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교보문고에 가도 똑같습니다. 교보문고에 가도 베스트셀러에 있는 작품들, 그러니까 일반 작품들이 보는 어떤 것들은 서사성이 강한 작품들이고요. 사실은 그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조금 좀 이렇게 말하자면 서사성을 일부러 좀 해체하더라도 그런 어떤 문학성이라던가 어떤 예술성을 좀 강조를 하는, 그다음 오히려 좀 여운을 강조하는 이런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베스트셀러보다는 좀 구석에 아는 사람만 찾아가야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 자체도 사실 현상으로 봤을 때도 과연 그렇게 본질적으로 다른가? 이런 사실 저는 좀 반성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제가 지금 현재 웹소설 작가로서 저도 제 작가란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그런 작품들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그거를 제가 종이책 출판으로 시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웹소설 플랫폼에 올렸을 때 독자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웹소설에서 익숙한 독자라면 웹툰 보듯이 착착착착 올라가야 되는데 어떠한 핍진한 묘사라든가 이런 문장에서 지루하면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는 어떻게?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웹문학에 대해서 워낙 이게 한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건데요. 지금 제가 요번에 김포에서 10강짜리 웹소설 특강을 했어요. 거기 수강생의 평균 연령이 50세에서 60세 사이였고요. 순수문학 연구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웹소설 쓰겠다고 이제 저 문표에다가 올려보겠다고 이제 이러고서 이제 가셨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소설을 문피아 웹소설 사이트에 와가지고 이제 작품들을 읽으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아유 나는 못 읽겠다가 아니라 사실 이게 내가 읽던 작품이네 반갑다라고 하면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웹소설은 소위 말해서 웹소설의 독자들은 굉장히 20, 30대 독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호흡을 중시할 것이다. 굉장히 그거를 수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지금 웹소설 그 독자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소위 말해서 그렇게 팍팍팍팍 넘어가고 개연성 무시하는 뭐 혹은 뭐 너무 사건 전개만 하고서 좀 남는 거 없는 이런 작품들 말고 딴 작품 내놔라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작품들이 와가지고 아마 재작년까지는 정말 뭐 안 읽혔을 겁니다. 근데 요즘 이미 웹소설에 대한 그 요구 자체가 아주 진지한 거 좀 달라 혹은 좀 소설 같은 거 좀 달라 나한테 익숙한 걸 좀 달라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고연령대의 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웹소설에서 우리는 웹소설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할 에너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웹소설 플랫폼에 그런 어떤 순문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웹소설에 대해서 저 또 배우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그 발제자 분들과 토론자 분들께서 1인당 한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씩 마지막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준현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네, 저 그 이 혼풀문학상에서 제가 웹 소설 혹은 웹문학과 관련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까 저 조금 전에 최진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최 선생님의 생각하고 저의 생각이 굉장히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좀 잘 맥락화가 되는 오늘 저 이 발제 토론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아까 저 그 정도상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면서 발언해 주셨던 그 종이로부터의 해방 여기에 대해서 좀 그 보이셨던 좀 그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기껍고 반가웠는데 사실은 아마 소설을 쓰는 사람도 당연히 매체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설책을 쓰니까 종이 바깥의 것은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은 그 상정하는 소설의 미래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웹소설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 이거는 사실은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인지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인지되고 있는가는 저는 좀 반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설의 미래와 지금 현재 웹소설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름만 다르지 같은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홈불 문학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호빈 팀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출판 일선에서 보았을 때 문학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편집자들, 그러니까 트렌드에 좀 민감한 편집자들도 독자들이 어떤 소설을 원하는지, 그리고 작가님들이 어떤 소설을 쓰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좀 예측하고 상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문학 시장이 발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인물은 썼고 흐르는 물은 살아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 홈불 문학상도 과연 우리가 고인물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같이 시대를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자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홈불 문학상이 더 좋은 작품으로 더 좋은 작가님들과 함께 하게 될 모습을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진석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오늘 저 처음에 시작할 때 정도영 선생님께서 홈불 문학상이 이제 오늘 아쉽게도 이번 회차에 수상작을 못 내서 좀 아쉽다, 걱정이 된다, 불행한 일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쯤 생각이 좀 많이 바뀌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정통적인 어떤 서사라든가 어떤 순수한 어떤 문학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흐름이 지금 밀어닥치고 그리고 여기에 오늘 모인 분들께서 상당히 새로운 과감하고 혁신적인 제안들도 많이 해주셨고요. 물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재현이라든가 어떤 혁신이라든가 이런 말로만 끝나지는 않는 거라고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학이 우리 앞에서 더 뭐 지금 기능을 못한다든가 쓰여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쓰고자 말하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고 읽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는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어떤 뭐 글쓰기의 형태 속에서 우리가 응축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새로운 어떤 관점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내용 같은 것들의 제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수긍하고 교통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도 내년도 홈불 문학상에 새로 투고하시는 분들께 또 홈불 문학상을 항상 즐겨 애독하시는 분들께 굉장한 호기심과 기대와 그리고 자극이 돼서 그런 힘들을 추동해낼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모든 분들에게 오늘 저도 많이 배운 게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계속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좋은 문학의 길이 앞으로 더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토론자분들께서도 더 짧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약속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맨 먼저 김휘빈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길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짧게 얘기하겠네요. 네.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순문학, 그러니까 순문학이라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내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다루는 쪽에선 그걸 거대 서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거대 서사는 이미 옛날에 다 끝났다. 예, 사실은 이게 어떤 창작자들의 좌절의 이유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이거는 좀 많이 시대가 변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사실은 계속했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와지는 건 아닌데, 예, 뭐 지금은 히어로 무비도 뭐 점점 개인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대중이 좀 더 자신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위해서 그렇겠죠. 예, 뭐 장르도 그렇고, 네, 어떤 것이든지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그리고 아마 문단도, 순문학도, 장르도, 그리고 홈불 문학상도 계속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광재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문학이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고민을 좀 덜 했는데 오늘 그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런 점에서 감사드리고요. 어쨌거나 저는 창작자로서 뭐 이것과 저것 혹은 그것과 이것 이런 것들을 가르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화는 신화로서 좋고 이야기는 이야기로서 좋고 소설은 소설로서 좋고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가르고 나는 이거 돼 안 돼, 또 나는 저것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런 문제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창작자로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내가 바라본 세계,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나, 이것을 어떤 방식, 고전적인 방식이든 아니면 새로운 방식이든 전혀 없는 방식이든 그것에 어울리는 방식을 토대로 열심히 쓰고 좋게 쓰겠다, 써보겠다, 더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마리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잠깐 이제 이 발제문을 훑으면서 생각 들었던 건요. 내 나이가 예를 든다면 이제 할머니도 그럼 다 미니스커트를 입어야 하나. 예. 내 나름대로 나를 표현하는 어떠한 그 형식이 있는데 남이 다 미니를 입는다고 이 나이에 다 미니 입고 킬힐 신고 다녀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변화해야 한다는 건 형식과 뭐 구조뿐만 아니라 이 변화는 해야죠. 고이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작품을 쓰는 어떤 소설가로서 소설 쓰에 있어서는 진정성 있게 제 색깔을 가지고 쓰는 게 오히려 장말이라는 소설이 소설가가 살아남는 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네, 오늘 혼불문학 토론회 매우 뜻깊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 기대했던 것 이상의 대화들이 오고 가서요, 너무나 기쁩니다. 한국 문학 그리고 한국 장편 소설, 한국 소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작가와 독자가 모두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우리가 소설 그러면 이제 장편 소설이나 순문학이나 뭐 웹소설이나 상관없이 하나의 소설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혼불문학상의 위상에 버금가는 당선작들이 계속 나와서 우리 문단에 한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